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대기 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기후 위기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모든 위기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기후 위기 대전환이 필요하다입니다. 2020년 BIS, 그러니까 세계 결제은행이라고 하죠. 거기서 그린 스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녹색 백조라고 하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서 위기를 갖다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화이트 스완, 하얀 백조, 블랙 스완, 검은 백조, 그린 스완, 녹색 백조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얀 그 백조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빤히 잘 알고 있는 위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봄철에 가뭄이 잘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홍수가 잘 나죠. 이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는 이러한 기관에서는 봄철에는 물을 갖다가 모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반면에 여름철이 되게 되면 그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좀 댐이나 저수지로부터 빼놓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위험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블랙 스완, 검은 백조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이 호주를 이제 처음 가서 이제 보았더니 호수 위에 진짜 검은 백조가 이제 떠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게 일어난 거예요. 마치 그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일어나서야 이게 위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위기를 감지를 하게 되는데, 바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느닷없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위험을 바로 블랙 스완, 검은 백조의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검은 백조의 이 위험도 그런데 끝이 났죠. 금융 위기도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위험입니다. 이 그린 스완은 바로 기후 위기와 같은 거예요. 얘는 일어난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확실히 일어난다. 그렇지만 이게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명확하게 일어나냐, 그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불확실한 그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 눈앞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얘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회복 불가능한 이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길래 바로 이러한 경제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지난 1850년이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1850년에서 이제 최근까지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지금 상승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RCP 2.6이다라고 하는 거는 2100년까지 우리 인류가 2도 이내로 기온을 안정화시키는 경우에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RCP 8.5라고 하는 거는 전혀 우리 인류가 기후 위기 대응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온실가스를 배출했었을 경우에 금세기 말에 4도 내지 5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 상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인간의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합니다. 체온이 정상보다 1도 정도가 높다?
뭔가 머리가 띵해요. 뭔가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죠. 마치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감지를 하는 그것처럼 지금 현재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된 이 상태는 바로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0.5도가 더 올라요. 그렇게 되면 이 기후 위기가 이제 항시적으로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2020년에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폭염이 길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일정한 그 기간 동안에만 일어났던 현상이었죠. 바로 여기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항시적으로 우리 인간한테 안 좋은 그런 날씨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0.5도가 더 올라서 산업혁명 이후 2도 이상이 되는 경우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고 궁극적으로 파국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온의 상승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치 그 당뇨병이 걸리게 되면 혈당 조절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갖 병에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구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구 조절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죠. 가뭄이 들죠. 그럼 기근이 일어나는 거고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빙하가 이제 녹았으니까 해수면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연안에 있는 이 대도시들이 잠기게 되는 것이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물에 흡수가 됩니다. 바다에 흡수가 되게 되면 해양이 산성화가 돼서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감염병이 확산되기도 하고요. 우리 생존의 모든 기반이 바로 무너지는 이것이 바로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났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 마트에 갔더니 먹을 거를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에 이게 그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었어요. 먹을 것도 살 수 없는데 재난지원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통제 불가능한 그러한 위험 속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하며 바로 통제가 불가능한 그러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그 배출량,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 2도 이상이 금세기 말에 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해서 금세기 말에 4, 5도까지 올라가냐?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금세기 말에 한 4, 5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줄이지를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최근 들어와서 이런 재생 에너지 전환 비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금세기 말에 3도 내지 3.5도 정도까지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도 내지 3.5도가 정상 체온보다 높다. 이건 죽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3도, 3.5도 우리 이거는 막아야 되는 바로 그러한 온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배출량을 갖다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보다 0.5도가 더 상승되는 시점은 한 2040년 경이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현재보다 1도가 더 높아져서 산업혁명 이후 2도 이상이 되는 경우는 2060년 정도, 그러니까 금세기 중반 정도의 2도 이상이 될 것이다. 현재 배출량을 유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0.5도 20년이 남았어요. 2040년이니까 그 다음에 1도 그다음 이거는 40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남아 있네. 좀 여유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후 위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오 때 12시경에 햇빛이 가장 셉니다. 그런데 실제 기온은 오후 2, 3시에 가장 높아요. 그거는 햇빛이 공기를 바로 데우는 게 아니라 이 태양 에너지가 먼저 땅바닥을 따끈따끈 데웁니다. 이 따끈따끈해진 이 열을 갖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오후 2, 3시 정도에 가장 높은 온도가 됩니다. 계절적으로다가는 6월 21일 하지 때가 햇볕이 제일 세요.
그런데 실제 기온은 8월 초에 가장 높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 표면이 따뜻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가 공기 중에 드러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전 세계 바다 표면이 뜨뜻해져야 돼요. 이거는 짧게는 한 15년, 길게는 3, 40년이 걸리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2020년 초에 호주에서 7개월, 9개월 정도의 가뭄이 계속됐고 산불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2020년도에 온실가스의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2000년도 초반에 배출했던 1990년대 배출했던 온실가스의 영향이 바로 2020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지 남아있는 기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서서 기후 이제 위기가 일어나고 회복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식량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이제 78억 명이고 지금 매년 8천만 명씩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년에 8천만 명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물론 이 인구 증가율은 앞으로 좀 줄어들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2050년이 되면 지금 78억의 인구가 적게는 90억, 많게는 110억까지 증가를 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잘 살게 되면 우리는 한 끼를 해결하는 거, 끼니 해결하는 거로 만족을 하질 않습니다. 더욱더 잘 먹으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50년도가 되면 지금보다 식량 생산이 60%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가게 되면 식량 생산은 엄청나게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공급량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굉장히 그런 식량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세상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그림은 세계 이제 식량 기구에서 매달 곡물 가격에 대한 지수를 갖다가 저렇게 산출을 합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1년 동안에 곡물 가격이 2배가 딱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기 지금 빨간 줄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돼 있는 건 뭘 의미를 하냐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식량을 구입하는 데 씁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곡물 가격이 2배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데모를 일으키죠.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바로 저 빨간 줄 하나하나가 그 폭동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폭동이 일어난 나라 가로 안에 있는 거는 폭동으로다가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이 쫙 이렇게 올라가니까 폭동이 쫙 이렇게 일어나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그래픽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2010년에 또 일어났어요. 이때는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 바로 러시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밀을 갖다가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해에는 밀 생산 지역에 가뭄이 엄청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해에는 밀 수출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달 사이에 밀가루 가격이 한 60-70%가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2010년도 그 당시에 아랍 전체에서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엄청난 그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 데모가 일어난 원인은 바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시리아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어요. 시리아가 왜 그랬냐면 2007년도부터 계속 좀 가뭄이 들어갔고 안 그래도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겨우겨우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결국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IS라고 하는 극렬 분자가 이제 준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막 옆에 포탄은 떨어지고 막 총알을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땅을 떠나서 난민이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난민들은 그러면 자기 땅을 떠났으니까 보다 나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을 향해 들어갑니다. 유럽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피부색도 틀려요. 말도 틀려요. 종교도 틀려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국경을 막 넘어 들어와요.
결국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이걸 다루게 됩니다. 당시에 이 시리아 난민들의 굉장히 그 삶이 비참했어요. 2살짜리 그 소년의 그 익사체가 이태리 해안에 막 떠오릅니다. 전 세계의 그 여론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것이 돌았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야, 안 되겠다. 쟤네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각 나라가 좀 몇만 명씩 좀 맡아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 그러고 났더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난민을 우리 국경 안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다. 유럽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장벽을 쌓아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2010년에 러시아에 있었던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엉뚱하게 시리아에 이러한 내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이게 유럽의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예요. 시리아 난민이 몇 명이길래 약 400만 명입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0.5도가 더 상승이 되면 약 한 1억 명 가까이가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보다 1도가 더 높은, 즉 산업혁명 이후 2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7억 명까지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 국제사회가 400만 명도 해결을 할 능력이 없는데 이게 억 단위의 이 난민이 발생했었을 때 이 전 세계적인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정이 극대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감염병과 이 기후 위기가 어떻게 또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원 이후부터 해서 이제 최근까지 이제 그 감염병이 발생하는 거를 갖다 원근감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기원 후부터 한 1800년 이전까지는 뭐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이 정도로다가 커다란 감염병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에 되니까 100년 동안에 4개가 발생을 한 거예요. 1900년이 또 4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000년대 지금 20년밖에 지금 지나지가 않았는데 지금 5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돼지플루, 사스, 메르스, 에볼라, 그다음 코로나 19까지 해서 5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주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감염병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인수 공통의 감염병.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감염병들은 대체적으로 가축화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던 이러한 감염병인데 최근 들어와 갖고서는 야생의 동물로부터 이 감염병이 우리한테 이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그들의 서식지를 갖다가 다 파괴를 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기후 위기가 일어나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동물들이 우리 가까이에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의 그런 먹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이 바로 또 야생 동물까지 또 먹어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밀집된 대도시의 시장 한가운데 온갖 야생 동물을 한 군데 모아둡니다. 그러면 이 동물과 동물 사이에 이 바이러스가 바로 이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이 기회의 장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러한 야생의 동물로부터의 감염병이 우리 인간한테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또 사람끼리 또 퍼져나가게 되게 되면 바로 전 세계적인 바로 이런 감염병에 우리 인류가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문명의 그런 모습이에요. 1300년대 그때 이제 흑사병이 엄청 났었는데 그때 이제 수천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었죠. 많게는 뭐 거의 2억 명 가까이도 그렇게 죽지 않았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죽었습니다. 당시에 처음 시작은 원나라에서 시작을 했어요. 1330년대입니다. 한 10여 년 후에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군이 유럽을 공격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흑해 연안에 카파라고 하는 이태리 제노바의 식민지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몽골군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태리 상인들이 흑사병이 걸렸어요. 자기 제노바로 돌아왔습니다. 자, 거기부터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남유럽에서 북유럽 전체까지 다 퍼지는데 한 5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흑사병이 동양에서 서양을 가는데 10여 년, 그 다음에 유럽 전체 퍼지는데 한 5년이 걸렸어요. 1918년도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퍼지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한 달 정도 남짓해갖고 전 세계에 퍼집니다.
이제 인류는 비행기를 타게 되면 하루면 어디라도 가요. 우리는 하나로다가 완전히 밀집된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문명의 구조가 바로 이 흑사병, 우리의 감염병을 갖다가 이렇게 급속하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후가 이제 온난화가 이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열대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풍토병들이 점점 이제 북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곤충은 이 기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기온이라든가 이 습도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풍토병을 일으키는 모기, 찐득이들이 그 열대 지방에 있는 모기와 찐득이가 점점 이제 온대 지방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거는 흰줄 순모기예요. 저 흰줄 순모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건 당국에서 이제 모기를 이제 채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철에 저기에 한두 마리가 발견이 돼요. 저 흰줄 순모기가 바로 댕기열이라고 하는 열대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기입니다. 지금은 저 흰줄 순모기가 우리나라에서 동면을 할 수 없어요. 겨울이 춥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의 기후 온난화 속도를 유지를 하게 되면 2050년경이 되면 바로 우리나라도 흰줄 순모기에 의한 댕기열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쪽에서는 저렇게 이제 그 곤충, 찐득이와 이제 모기에 의한 이제 열대병이 이제 북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북쪽 이 추운 지방에서도 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 이제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거는 이제 다 식물로 이제 꽝꽝 얼려져 있는데 저 안에 식물만이 있냐? 그건 아니겠죠. 그 안에 살던 동물들도 같이 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 동토지대는 추워요. 그다음에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갖다가 자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장소입니다. 지금 이 동토지대가 지금 녹고 있습니다. 이 동토지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북반구 육지의 약 4분의 1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가열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금세기 말이면 알라스카 정도로 지금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수많은 바이러스, 저건 수십만 년 전에 있었던 바이러스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인간한테 아무런 면역성이 없는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감염병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 온대지방, 열대지방, 저 한대지방 가릴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뒷면에는 바로 기후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가 이게 점진적으로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급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수레에 이제 무거운 짐을 가득 실어 놓고요. 거기에 어떤 자그마한 짐 하나를 탁 올려놨었을 때 저 나귀가 이렇게 들려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꽉 이게 차 있는 임계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것만 거기에 이렇게 던져줘도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급변이라고 하고 이러한 상태를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 지구에서 이 티핑 포인트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가지의 지금 요소들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저 북극해, 저 빙하가 녹고 있는 거. 그다음에 동토지대가 녹고 있는 거. 저거는 빙하가 녹고 동토지대가 녹게 되면 지구 스스로 바로 기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나다나 저 시베리아 저 북쪽에 아한대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불이 지금 일어나면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온이 상승되니까 그 토양 자체가 바싹 마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큰 산불이 일어나 갖고 저 숲들이 다 파괴가 되고 있고요. 지금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 또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 농토를 갖다가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화전을 하기 위해 갖고 그렇게 이제 불태워 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아마존에서 내리는 그 비들은 거의 열대 우림이니까 그 토양이 축축하죠. 항상 물기가 있어요. 물을 쫙 이 나무가 빨아들이고 잎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나갑니다.
증발산이라고 하죠. 그게 공중에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고 다시 나무가 수증기를 빨아들이고 다시 그게 다 구름을 그런 식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불태우고 나면 이제는 비가 내리지를 않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 숲이 지금 현재 우리 케냐 같은 데 가면 사바나라고 하죠. 갈대가 쫙 있고 군데군데 나무가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 아마존 숲이 지금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호주 근방에 가면은 이제 그 산호초가 있어요. 전 세계 어류 4분의 1이 어린 시절을 저 산호초에서 보냅니다.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금세기 말에 저 산호는 완전 멸종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 산호가 없어진다.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전 세계로다가 지금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류는 저 멕시코만에서 유럽 쪽으로 흐르고 있는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 따뜻한 물입니다. 런던이 위도가 한 50도예요. 우리 서울이 한 38도 정도입니다. 위도가. 그런데 겨울철에 런던이 훨씬 따뜻해요. 그 이유는 바로 저 멕시코 만류가 유럽을 향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빙하가 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해류의 전체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 해류는 전 세계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자, 바다가 변하게 되면 결국 기후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후에 안정적으로 맞춰서 문명이 건설이 돼 있는데 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문명이 흔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그린란드 위에 지금 빙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깨지려고 하고 있고 남극에도 서쪽과 동쪽에 있는 빙하가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그냥 빙하가 겉면부터 차분히 녹는 거는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류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금세기 말에 한 1m 정도 물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차분하게 겉면이 녹는 경우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깨지는 건 계산을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깨지게 되면 물이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사탕을 입안에 놓고 깨지를 않으면 오랫동안 그냥 가죠. 그렇지만 깨버리는 순간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순간에 확 녹아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깨지려고 하고 있고 남극에 있는 빙하가 깨지려고 해서 저게 깨지게 되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물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7m가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남극의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60m가 올라오게 됩니다. 저 일부라도 깨져 갖고 이게 녹아서 바다로 들어갔다 그러면 연안에 있는 이 대도시가 다 침수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급변은 우리가 내일 일어난다 해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과학자들도 바로 이러한 상황에 지금 9가지 이런 티핑 요소, 급변적인 요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자체를 저감을 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후 위기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기후 위기의 원인은 저감을 시켜야 되고 기후 위기의 결과에 대해서는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저감과 적응을 하게 될 때 유엔에서는 에쿼티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쿼티는 요즘 우리 사회 이슈가 되는 단어이죠. 공정성으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정의의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폭풍우 속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폭풍우이긴 하지만 각자가 탄 배는 다 틀려요.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폭풍우 속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 항공모함조차도 깔아앉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작 단계에서는 저 돛담배부터 깔아앉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기후 위기가 일어나면 약한 사람, 그다음에 가난한 나라 이러한 곳부터 피해를 입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문제가 이 기후 위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식량을 볼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8억 4천만 명이 영양 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14억 명은 비만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생산한 식량 중에 3분의 1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누군가 저렇게 8억 4천 명이 굶고 있는데도 뭔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식량의 배분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갖고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력입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은 이익을 본 나라예요. 그러니까 추웠던 곳이 따뜻해졌으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농사가 안 됐던 곳에서 농사가 됐으니까 이익을 받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했나, 온실가스를 배출했나, 지금 보니까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들이 배출을 했고, 피해를 보는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국가 간에 굉장히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 간의 정의로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별 소득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을 의미를 합니다. 맨 위에 까만색,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1%인 사람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15%를 배출합니다. 그 다음 전 세계 가난한 분들, 전 세계 절반인 분들은 고작 7%만 배출을 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보다 지금 상위 1%가 2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회색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소득 상위 10%인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절반 이상을 배출을 해요. 그래서 저 상위 10%인 사람들이 유럽연합 평균 수준으로만 배출을 해줘도 내일 당장 3분의 1 온실가스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 기후 위기는 전 세계 문제죠. 그러니까 다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어깨를 걸고 함께 해결을 할 문제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함께 줄이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정의로운 그러한 세상이 되겠죠. 또 하나는 세대 간의 정의로움에 또 정의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그림은 출생 연도별로다가 배출을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건 1.5도로 막는 경우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2도 이내로 막는 경우입니다.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생들 이미 다 배출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태어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지금 배출을 못 해요. 그것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현실적으로다가 이거를 줄이는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를 않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습니다. 미세먼지는 가장 공기 중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게 5일이에요. 그러니까 5일 이내에 뭐 햇빛하고 반응을 해갖고 자연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5일 이상 가는 미세먼지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는 우리 세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출했다 해도 이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온실가스는 공기 중에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수백 년 동안 누적이 됩니다. 공기 중에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누적이 되게 되면서 결국 기후 위기를 점점 더 가속화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대는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여러 가지 편익이 많았어요. 자동차를 몰고 여행도 했고 공장을 돌려서 좋은 옷도 입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어린 세대는 우리가 누렸던 그 편익은 하나도 없이 앞 세대가 배출했던 그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위기를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되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 위기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하고 이 기후 위기를 당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세대가 틀리다라고 하는 세대 간의 정의롭지 못함의 문제가 또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후 위기는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얼만큼 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느냐? 2018년도에 인천에서 유엔의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2018년도에 야 2도 이것도 위험하지만 1.5도도 이거 상당히 위험해. 그래서 1.5도도 막아야 되겠다. 1.5도를 막으려고 하면 2010년도 배출됐던 이산화탄소 양을 갖다가 2030년도가 되면 45%만 배출을 해야 되고 2050년이 되면 탄소 중립 넷 제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전혀 안 태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럼 이 나무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흡수된 양만큼 화석 연료를 태울 수 있다. 이게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바로 2050년까지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도를 막으려면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4,200억 톤 이내로만 배출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2018년도에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한 해에 420억 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특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3년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7년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이 1.5도를 갖다가 이제 막기 위해 갖고서 원래는 그 2020년도에 이제 그 국제적인 회의를 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모이는 유엔의 그 회의를 IPCC라고 하고 그다음 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여야 되냐 이 회의는 UNFCCC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합니다.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던 그러한 협약을 또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20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이 UNFCCC 회담을 이제 열게 되는 것이고 그 회담에서 이 1.5도를 막는 것에 대해서 이 국제사회가 합의를 하지를 못하게 되면 1.5도가 넘는 그러한 위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이제 그 10년 동안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급격하게 이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년 동안에 태양 에너지 이 발전 단가의 경우에 90%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70%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 수준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싼 에너지가 지금 돼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말 전 세계가 기술 혁신이 이 분야에 엄청나게 투자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 체계가 엄청나게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새롭게 이제 발전 용량을 늘린 부분 중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게 전 세계에서 72%나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꼭 기후 위기를 대응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세계로 우리는 지금 진입을 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저감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란드의 노르웨이 사람들이 살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서기 한 800년에서 1300년 요때가 중세 온난기 따뜻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북쪽으로다 이제 항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기 900년경에 처음으로다가 아이슬란드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1100년이 되게 되면 이제 그린란드 연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린란드 녹색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 저때 만들어졌어요. 그린란드 연안에 당시에 따뜻했기 때문에 풀들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축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자, AD 1500년이 되니까 저땐 소빙하기예요.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저때 보니까 그린란드에서는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이 완전 소멸을 해버렸습니다. 반면에 북미 대륙에서 에스키모 계열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저렇게 번성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유럽의 문명이 500년 전이라 해도 에스키모의 문명보다는 월등히 우수하죠. 그런데 소빙하기라고 하는 저 변화된 저 시점에 이 우수한 그러한 문명이 전혀 생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추워져 갖고 이제 풀들이 안 자라요. 목축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이 목축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다음 굉장히 추워졌어요. 유럽의 관습은 여성은 치마를 입는 것이죠. 그 소빙하기에 그 치마가 추위를 막아주질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식으로 이들의 그 유럽의 문명은 저 소빙하기에 그린란드에서 생존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반면에 이 에스키모의 계열 사람들은 보니까 바닷속에 바다 표범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 가죽으로 배도 한 쪽 만들어서 멀리 나가서 고래도 한 마리 잡아다가 그 고래 기름 태워가면서 오히려 저렇게 번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변화의 시대에는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이 방식이 오히려 생존을 갖다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적응은 그 변화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1만 년 동안 홀로세라고 하는 바로 이 안정한 이제 기후 조건에서 바로 이제 이 인류는 바로 문명을 오늘날의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1만 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또 길게는 수천 년, 짧게는 수백 년 동안 기후가 이렇게 또 다 구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기후가 인류에게 극심했던 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추계 시대라고 하는데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의 그 기간이었었고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소빙하기라고 하는 1300년에서 1300년 그 기간 동안입니다. 저 추계 시대 저 당시에 이게 식량 생산이 엄청나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민족의 이동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민족끼리 충돌이 일어났겠죠. 저 당시에는 이제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던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축화를 통해 갖고 말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말에 전차를 답니다. 그 다음에 철기를 이용을 합니다. 전쟁이 한번 벌어졌다 하면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동 지방에는 유대교가 등장을 합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불교가 등장을 하고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의 시대인데 바로 유교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계 시대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 종교학자인 카렌 암스트롱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그 그리스에서는 비극을 무대에 올립니다. 타인의 그 고통에 공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 종교들을 보게 되면 타인을 긍휼히 여기려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 가르침이 그 당시에 생겨나고 그 다음 이 유교에서도 측은지심, 타인의 그러한 고통에 그런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들 이게 다 따로따로 고립된 문명 속에서 다 비슷한 그러한 어떤 가르침들이 동시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카렌 암스트롱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에 이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뒀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비워 나가는 것 그러면서 타인의 그 고통에 공감을 하는 것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 이 당시에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우리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세 소빙하기 때예요. 저 때에는 또 식량 생산이 뚝 떨어졌고 흑사병을 통해 갖고 당시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자, 저 때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도술담배를 타고 대항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아무리 모험심이 높아도 그렇게 죽을 확률이 높은 곳에 그 사람들은 덤벼들질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기반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바로 그 대항을 건너는 그 도슬담배를 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 신대륙을 향한 그러한 모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근대 과학이 시작이 되었죠. 그 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 세계는 권위에 의해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거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이러한 세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즉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이런 생각으로부터 바로 산업혁명까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우리의 그 사상의 모든 맹아들은 바로 저 소빙하기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리의 문제, 시민의 의식의 문제, 뭐 이러한 모든 철학들이 저때 시작이 되었고, 그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 바로 프랑스 대혁명까지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혁명,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던 그날 식량 가격이 최고로 높았던 그 시점입니다. 소빙하기의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바로 민주주의가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가장 극심했던 이 기후 조건에서 바로 오늘날까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회복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이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넘겨줘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물질력 세계예요. 그러니까 유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이 더 이상 달성될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인간은 그런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해요.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에너지와 자원은 끊임없이 고갈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대량 폐기, 온실가스, 오염먼지, 쓰레기를 끊임없이 쌓아둡니다. 한쪽은 고갈되고 한쪽은 쌓아되고, 이게 순환이 안 되는 이런 구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냐? 잘 살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 끊임없이 경쟁을 일으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해서 효율화를 높여갖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너무 열심히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끝장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원은 순환되는 이러한 지구를 만들어내야지만 인류는 여기서 지속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살아보세요. 오직 그거를 향해서 내달렸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뭐 지구 환경도 부셔버리고, 기후 위기도 일으키고, 공동체도 부셔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달렸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구를 지켜내고 공동체를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로 낮춰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달려왔던 방향에서 완전히 바꾸는 담대한 전환을 해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지난 1850년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가 되어 온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요.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가는 기후의 모습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안정화시키는 경우이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전혀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하질 않아서 우리가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을 4도 내지 5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미래의 기후는 자연이 결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저 2도를 넘는 것은 금세기 중반이면 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세대가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바로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책임 있는 우리의 세대가 이 기후 위기를 막지를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기의 어린 세대, 자기의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짓밟게 되는 최초의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불가피한 파멸의 미래가 아니라 선택이 남아있는 미래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은 기후 위기를
해방적 파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기후 위기가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그냥 이게 정상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갔었을 거예요. 근데 기후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지구, 이게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파멸을 갖다 우리한테 이야기는 해주고는 있지만 바로 더 나은 또한 미래 역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조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